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훈 기자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하루하루가 네. 뭐 하루 즐거웠다, 하루 슬펐다, 막 정말 네. 우리가 이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와, 네. 진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급등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하루 만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또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그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지원 기자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원 기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계속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죠? 네, 저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데요.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란이 지난 13일 드론과 미사일 한 300기 이상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6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 네, 영상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란 관영통신사 파르스가 이스파한 북서쪽에 있는 지역에 세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 미사일을 네, 미사일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폭발음이 감지된 곳이 이제 이란 육군 항공대 군기지랑 네. 이스파한 공항 근처인데요. 네네. 이란 당국에서는 곧바로 방공망을 가동했고 드론 세대가 이제 이란 방공 미사일에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핵 시설이 밀접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 CNN이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하진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당국도 이스파한 핵 시설을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의 목표를 삼았던 이유가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당시에 미사일 일부가 이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네네. 저희 취재팀이 이제 속보를 접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에게 이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인터뷰하기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죠.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인터뷰는 그렇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근데 미국이 이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이 미국 고위 관료자가 CNN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 미국에 며칠 안에 이란에 보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MBC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인사들에게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이란 보복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네. 이스라엘에는 국내 기업들이랑 교민들 아직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 피해 상황 이런 건 혹시 들려오는 게 있나요? 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 네.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감소가 우려돼서 피해가 이제 좀 예상되고요. 실제 올해 1분기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맞아요. 올해 1분기 한국 기업의 이제 해외 건설 수주액이 55억 달러로 좀 집계되는데 그중 중동 지역이 약 25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동 지역이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 지속 여부에 따라서 좀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유가는 바로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 아시아 시장에서 한 3% 정도 급등했고 코스피도 이제 3% 넘게 하락하게 됐는데 이 오후 중에 이스라엘 그 사이렌 북부 경보 사이렌이 네. 허위 경보였다는 이스라엘 군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란 정부가 미스라엘 공격이 없었다고 해명을 하면서 하락폭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란이 그 폭발 후에 국내 항공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네, 오늘 뭐 주식 시장도 그랬고요. 환율, 유가 지금 모두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번에 좀
전쟁이 확전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 이게 네. 어젯밤에 네. 외신들에서 어떤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반격하는 시점은 5월이 될 거다라는 전망 기사들이 네네.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근거로 삼았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최대 명절 내지는 휴일 연휴가 가운데 하나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 6월절이 4월 30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인데 그렇죠. 이 종교적인 국가에서 이 종교와 관련된 연휴를 앞두고 연휴 네. 중에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외신들이 이제 밤사이에 퍼졌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바로 이렇게 딱 갑작스럽게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자 그렇죠. 시장에선 굉장히 큰 놀람을 감출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네.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시장을 딱 보시다 보면은 초반에 뭐 거의 2%, 2.5% 가까운 낙폭을 보이던 맞아요. 시장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란에서는 우리는 피해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시장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네. 참. 참 이게 매일매일 참 음. 다릅니다. 이게 매일매일 긴장을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이 딱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 상황을 보다 보면 한쪽에 어떤 공격이 있고 그럼 다른 한쪽에 네. 또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말 사이가 또 좀 편하게 쉴 수만은 없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한지원 기자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바로 다음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사실 합병이 계속 가시밭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EU 쪽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프랑스 쪽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프랑스가 이제 티웨이 항공의 인천 파리 노선을 취향을 불허한다. 우리는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유럽 연합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 국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랑스령에서 들어가려면 프랑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조금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EU 쪽에서는 대한항공에게 이제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지금 이렇게 좀 경쟁 당국에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항공사로 노선을 옮겨주고 네. 운항권을 옮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당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 4개 노선을 지금 티웨이 항공에 지금 넘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웨이 항공과 대한항공이 지금 협업을 하면서 항공기도 주고 그 승무원도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티웨이 항공 쪽에서는 사실 6월 달부터는 이제 인천 파리 노선에 운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잠깐만 우리가 니들한테 2007년도 때 복수 노선 네. 2개의 항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 항공사에서 운항을 승인을 했어. 네. 그런데 갑자기 3개가 들어온다고? 이거는 우리와 협약을 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티웨이 항공 운항을 불허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번에 불허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EU가 조건부 승인을 했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상 EU의 그런 승인을 다시 불허로 지금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 정도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게 한시적으로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러면은 이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세계 항공사의 운항을 허가를 해달라. 어차피 나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 네, 합병 회사와 티웨이 항공 두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시적 이주택을 허가해달라. 그런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겁니다. 일시적 다주택. 음. 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에어프랑스 하나의 항공사만 지금 파리 인천 노선을 띄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데 니들은 3개나 들어오는 거는 우리는 불허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이 본인들의 지금 노선을 지금 취소를 잠깐
한시적으로 운항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티웨이 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지금 이렇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그 협약을 지키는 거가 되는데 네.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알짜 노선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7월 달이 되면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네요. 아, 그걸 지금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들의 노선을 취소할 리는 없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한테 너희들 취소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독립적인 회사고 그렇죠. 합병사가 대한항공이 아니죠. 어떻게 경영상의 침범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뭐 당국 간에 조금 협약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오늘 이에 대해서 지금 뭐 국가 간에 좀 많이 협의를 다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대한항공 쪽에서도 뭐 지금 일단은 당장은 결정된 건 없지만 정부와 함께 잘 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나 봐요. 대한항공이 벌써 이미 TA 항공사에 그 A330-200이라고 하는 항공기를 이미 한 대 줬습니다. 네. 넘겨줬고 그게 지금 이미 이제 TA 항공 걸로 도색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약간 좌석수도 늘리거든요. 네. 그 작업을 이미 지금 진행이 들어간 상태인데 만약에 6월 달에 취항을 못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티웨이 항공 쪽에서 사실은 6월 취항을 했던 게 올림픽 특수를 조금 노린 게 그렇죠.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전략 측면에서도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EU 일자는 조건부 승인을 그렇죠. 다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항공업계 쪽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네. 와. 참 프랑스가 이럴 때 보면 참 뭐 대단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참 곤조가 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지켜라. 그렇죠. 이유는 이유지만 프랑스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의 말을 따라라. 라고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한항공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이 사실 첫 번째로 프랑스가 잠시 동안 허가해주거나 네. 아니면 대한항공이 그 노선을 잠시 포기하거나 네. 둘 중 하나일 텐데 프랑스를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면 네. 대한항공이 뭐 본인의 이익을 잠시 동안 좀 내려놓는 네.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할지 모르니 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요? 네, 올림픽 투수예요. 그리고 3분기는 아시겠지만 3분기에 보통 이제 항공사의 거의 매출이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여름휴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걸 놓칠 수가 없고, 네, 아무래도 좀 EU를 다시 뭐 설득을 한다든지 뭐 다른 차원의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EU의 그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EU 국가 가운데 프랑스는 항상 좀 이래요. 세요. 되게 혁명의 국가. 그렇죠. 진짜. 시민혁명을 일으킨 나라니까. 그렇죠. 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랬더니 이제 빵 없으면 고기 먹어라 이랬던 그 국가.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바로 환율과 유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오늘 코멘트들이 여러 나왔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죠.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다시 올랐다가 오늘은 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반격이 나오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또 급격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제 IMF라든지 이 기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지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지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일단 외환 시장에 대해서 확전 이후에 며칠간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방법으로 봐도 과도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시장 개입을 시사한 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뭐 실질적인 개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두로라도 개입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환율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그러면 이게 통화 정책에 여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보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원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끈적끈적해서 유가가 90달러 밑으로 있을지 더 오를지 이게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인하의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 이걸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유가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거라는 말씀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향후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은 현재 수준은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만약에 이 유가가 올라간 것이 우리나라에는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귀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 상승은 2차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이 있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IMF에서 내놨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원화 가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네. 일단 이 이야기를 했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통화 불일치가 뭐냐면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 간의 차이를 의미해서 만약에 이게 크게 되면 외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외화 자산으로도 다 갚지 못할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네. 결국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지금 받쳐주는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 못 갚을 상황 아니니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잡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에 열중하세요 라고 조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가 문제가 없다. 네.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움직였다. 음.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문제 없으니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잡으세요 라고 IMF에서도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IMF의 판단. 네. 제발 맞기를 바랍니다. 네. 똑똑한 분들인데 맞겠죠. 네.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다음 소식은 최근에 이제 워크아웃을 지금 하고 있는 태형건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태형건설 쪽에서는 이제 뭐 임원 감원이랑 그리고 이제 급여 삭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원을 총 22명을 감원을 하기로 했고요. 임원의 급여를 최대 35%까지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포함이 됐는지가 약간 좀 화제가 됐는데 이제 윤세영 창업회장이랑 네. 윤성민 태형건설 회장도 이번 감원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곤조라고 말을 잠깐 했었는데 그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성질을 부리다 뭐 이런 걸 그쵸. 했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곤조라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뭐 기자인데 그런 단어를 쓴 거에 좀 지적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다시 뭐 태형건설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임원의 이제 급여 삭감 같은 경우에는 사장 이상은 한 35%를 받기로 했고요. 삭감을 하기로 했고요. 네. 부사장은 30%, 전무는 20%, 상무는 15%, 상무부 10% 이렇게 지금 임원들의 지금 급여를 다 삭감을 하기로 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2026년도까지 이제 직원 급여는 다 동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태형건설이 이번에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업을 결국엔 살려야 될 텐데 뭐 가장 먼저 하는 게 급여 삭감을 하고 이제 감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지금 뭐
100대1 감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아요. 사실 말이 좀 많았잖아요. 네. 100대1 감자를 했는데 최대 주주는 그대로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안전책도 다 마련은 하고 이번에 좀 들어가는 그런 워크아웃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채권단 쪽에서도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월 30일에 아무래도 좀 결정이 날 거니까 그 부분 좀 기다려 보면서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진심은 말이나 눈물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돈으로 돈으로 보여주는 거다. 보여줘야죠. 네. 네. 자,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자, 네. 다음 뉴스 바로 볼까요?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참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이제 거의 갈라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뭐 철강 관세라든지 그러니까 대중국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여기에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미국 화학 물질에 대해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고시문을 게시했는데 상무부는 고시문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고 국내 프로피온산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업자가 예비 판정에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서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건 거의 관세랑 비슷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럼 프로피온산이 도대체 뭐냐? 프로피온산이 이 방부제나 항진균제, 제초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 사료에도 들어가고 살충제에도 들어가고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해서 이게 막 정말 그 필수 화학 제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화학 제품일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프로피온산은 미국에서 대부분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고 사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네. 이게 이미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작년 7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를 했고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고 청원한 데가 장수성 화학공업산업협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되고 있었고 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을 언제 내놓을 것인가는 사실 중국 정부의 판단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철강과 알루미늄 이 관세 인상 이후에 이들이 이 판단을 내리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이 요거에 대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중국산 비중이 미국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이제 조사를 의외네요, 좀. 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산 철강이 2%대인가 그렇고요. 알루미늄이 3%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관세를 7.5%에서 20%대로 3배가량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클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네요. 네, 약간 근데 상징적인 느낌이 그쵸. 들죠. 네. 약간 상징적이죠. 근데 이제 프로피온산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 이 부분이 취재가 좀 덜 되긴 했는데 네.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양면형 태양. 네. 양면형 태양광 패널.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어젯밤에 이런 소식을 또 내놨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등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태양광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그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너무나도 그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다 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권 팀장님도 그 얘기 전해주셨잖아요. 유럽에서는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담장으로 쓴다. 그쵸. 그 얘기 들으셨죠? 나무보다 싸니까. 나무보다 싸서 담장으로 쓴다. 네. 담벼락에다 그냥 이게 담장 대신 태양광 패널 설치해 두면 담장 역할도 하고
전력도 만들고 만들고 네. 야, 담장을 나무로 만드는 것보다 중국산 패널로 만드는 게 더 싸다.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덤핑이다 그거는. 덤핑인데 네. 본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싸게 만들 수 있는 걸 니네가 싸게 만들지 못하는 게 니네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역대표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좀 다른 거긴 합니다.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단면형보다 발전량이 한 20-30%더 높고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한 98%가 모두 다 양면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중국 우회 물량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한화큐셀이라든지 한화큐셀은 그렇죠.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 기업은 미국 기업이죠. 네. 이 기업은 또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분절화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태양광 패널 기업들은 그나마 중국산 저가 공세에 참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국 시장 1등도 하고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계 갑자기 또 그렇게 담장으로 쓸 만큼 싸게 공급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뭐 전력력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민간용까지 그러면 다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하나큐셀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의 뉴스네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IRA 법안을 얘기하면서 네네. 항상 이제 우리는 배터리만 생각했지만 IRA 법안에는 이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포함돼 있어도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그게 네. 모든 것이 이제 다 중국에서 저가 공세로 지금 전 세계에 계속 뿌리고 있는 태양광 패널 때문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설치되는 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막게 된다면 네. 이게 좋아진다기보다는 네. 어떤 반등의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이게 관세를 받아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걔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드네요.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덤핑 과세 맞아도 그래도 더 싸니까 비거이가 결국에는 LCD 시장을 다 먹었던 그렇죠. 것처럼 조금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TSMC랑 같이 6세대 HBM이라고 하는 HBM4를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HBM3E가 현재 지금 이제 그렇죠. 한참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는 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해서 6세대 모델, 네. 다음 세대 모델인 HBM4를 이제는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TSMC랑 같이 만든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즘은 범용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맞춤형으로? 공급처를 딱 그렇죠. 정해놓고 같이 함께 개발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6세대 HBM까지도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주도권을 일단은 먼저 승기를 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네요.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반대편의 이야기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12단 적층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5세대에서 지금 시장 패권을 조금 뺏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HBM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이제 표를 하이닉스에서 이제 공개를 한 게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거든요. 네. HBM이 저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2015년도 때부터 이제 HBM 1세대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가 이제 2018년도 때 HBM2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HBM 자체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용하는 용처도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3세대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AI 가속기가 네. 점점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많이 팔렸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는 4세대부터죠, 사실. 그렇죠. 이제 오픈 AI의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HBM에 대한 3부터. 수요가 많이 올라오면서 HBM3 그렇죠. 네. 4세대 모델이었고 지금 이제 5세대. 다들 뭐 지금 이제는 HBM 다들 반 전문가들이 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시장적인 상황에서 지금 뭐 봤을 때는
5세대부터는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가 음. 조금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아직까지도 2년 동안 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쪽에서 하는 말도 이제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공급처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26년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나 1, 2년 정도의 또 이제 수율을 잡고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또 이제 삼성이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HBM 시장이 격전지가 이제 됐네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격전지가 네. 아니었죠. 그렇죠. 뭐 아성을 하이닉스? 뭐 네. 네.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제 거의 독보적인 네. 거였지만 이제 정말 격전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리고 네. TSMC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멀티밴더가 좋긴 하겠죠. 그렇죠. 멀티밴더가 좋죠. 가격 협상하기도 좋고. 네. 야, 쟤네가 싸게 준다는데? 막 이러면서.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야기할 때 네. 사실 이번에 5세대 때 네. 12단 적층 이야기가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 쪽에서는 우리는 16단으로 갑니다. 이야기했습니다. 嗯 그렇기 때문에 6단 적층이 이제 4단 정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경쟁력이 앞서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5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8단 적층입니다. 2배 늘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뭐 본딩 방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기술이 그러니까요.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갭 차이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게 SK 하이닉스 쪽의 의견인데 뭐 그러면 또 삼성전자도 뭔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기업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동반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보시면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928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1분기보다 39.2%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네. 매출은 1조 1,573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0% 정도 줄었는데 일단 현대 인프라코어의 설명을 보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장비 사업이 있고 엔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엔진 사업은 이게 뭐 그 방산 엔진 뭐 납품하거나 아니면 발전기 엔진 네. 납품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중장비는 저희가 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 업체들이 한참 약간 쇼티지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야 우리는 잘 만드는데? 라고 하면서 그 시장에 막 딜러망들 쫙 파고 들어갔고 쫙 뿌렸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에서 요즘에 그 건설 뭐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있고 노후 인프라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거기서 쇼티지가 나니까 야 중장비 필요해 해서 우리나라 중장비들 잘 나갔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중장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니까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그 신흥 한국 쪽이 있어요. 신흥 한국 여기가 사실 요 신흥이 중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일단 현대인프라코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라마단이 좀 겹쳤고 네. 3월부터 4월까지가 라마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단이 좀 겹쳤고 그 독립국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네. 그 딜러를 교체하는 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앞으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네, 어제 나왔었죠. 네, 어제 나왔었죠.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더 라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근데 외신들에서 어떤 제목을 쓰고 있냐면 The End of the Line이라고 쓰고 있어요. 네. 더 라인 프로젝트의 종말이 아니냐라는 그 헤드라인을 쓰고 있을 정도로 기존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70km에 달하는 더 라인이 2.4km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더 라인의 수용 인구가 원래는 150만 명 들어갈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수용 인구도 최근 한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건설 기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참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장비 진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네.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갔었고 그렇죠. 사실 중동 지역은 저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뭐냐면 중동 지역은 워낙 그 덥기도 덥고 네. 그리고 모래바람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 어떤 수주를 받을 때, 아니 주문을 할 때는 네. 당신 중동에서 사업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를 많이 물어본대요. 중동 지역의 트랙 레코드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장비 업체들도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이라크나 아니면 이란 쪽이나 이렇게 수주를 하러 갈 때 네. 당신 해본 적 있어요? 중동에서 해본 적 있어요? 이걸 되게 많이 트랙 레코드를 쳐준대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네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주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경우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네.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170kg가 2.4kg가 되면은 98%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기대 효과도 98%가 음. 줄어들 거냐?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사실 중장비 산업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만 그렇죠. 중장비는 사실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일은 별로 없고 네. 대부분 딜러사가 사거나 도매상이 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딜러사를 꽉 잡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있고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딜러사들을 되게 잘 포섭을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쿡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딜러사들도 본인들이 이 그 중장비를 공사 현장에 보내야 되는데 네. 그 현장들이 만약에 좀 위축될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 조금 이 중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네. 자, 오늘 3프로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주말 사이에 정말 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